그 동종교배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 떠나고 딱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여성 비하에 가까운 저급한 언어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 정치적 품격이란 무엇인가 다시 묻게 된다. 이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압도적 새로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압도적 구태고 압도적 경악스러움이다. 프로지 자기 확신, 자의식 과잉,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란과 동일하게 그 폭력적인 발언을 내뱉은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때 그거는 영부인의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이런 반응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대통령의 배우자가 여당 정치인 공천에 대해서 그 개입을 한 게 선의의 조언일 수가 있어요? 그네들이 그냥 다 그거 틀어주고 마음대로 해먹어 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부산이대인님이라고 이제 우리 애청자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카페에다가 이사도라 볼머리 악단 노래를 올리셨어요. 네. 그러면서 설명이 뭐냐면 이번에 부산이 확 디비져가지고 2번, 4번이 돌아버리게. 이사도라. 놀라운 접근이죠. 놀라운 접근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선거 끝나고 이사도라 한번 좀 틀어드려야 돼. 자, 이제 새봄 나라를 향한 국민들의 갈망이 이제 투표소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오늘 김용남 의원님도 오셨고 이준석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저는 참 지난번에 결단 내리신 거 잘했다 싶은 게 지금 나오면은 모양도 빠져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예. 이게 뭡니까? 그 제가 생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동종교배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열성인자가 점점 강화돼서 동종교배는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개혁신당이 딱 그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혁신당을 만들 때 그래도 이런저런 사람 뭐 당의 규모는 대단히 작아도 그래도 서로 약간 다양하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다가 뭐 저도 나왔습니다만 허은하 전 의원도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합류했던 조응천 이원욱 의원도 지금 이준석 캠프에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 떠나고 딱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그 필터링이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미리 준비한 발언이잖아요. 그 문제된 발언은 미리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준비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권영국 후보를 이용해서 그렇죠. 던진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야, 안 된다 이거. 말이 되냐 지금 대선 TV 토론회인데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주제로 더군다나 정치와 외교 안보 관련한 질의 시간에 이걸 묻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그리고 맨날 들여다보는 게 펜코 사이트 들여다보니까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적 발언이 나온 이후에 대응이 더 황당해요.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사과라는 단어만 입에 담았지 내용을 보면 이게 사과 아니에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예. 내 발언에 어디 혐오가 있어? 예.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옹호하는 뭐 개혁신당 소속의 천하람 의원이라든지 전직 도의원 출신들의 방송 발언을 봐도 전혀 잘못한 거를 지금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위험해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 이미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극단적인 정당 정치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외국에 보면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개혁신당의 모습이. 가까이서 지켜보셨잖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네. 걔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그 어떤 예가 있냐면 이제 개혁신당 만든다고 저도 이제 창당 단계부터 합류를 했습니다만 그 어떤 커다란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사무실을 얻고 창당 준비도 하고 이제 창당에서 한동안 그 사무실을 썼거든요. 근데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자기 이준석 대표 좋아한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저희 사무실에 사은품 같은 거를 들고 오셨어요. 예. 그게 뭔가 했더니 시중은행의 그분이 지점장이에요. 근데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저를 보시고 사무실을 물어서 자기 은행에서 이제 고객들용으로 준비해놨던 무슨 치약, 뭐 비누 이런 거 들어있는 사은품 세트를 몇 개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잘 쓰겠다고 인사를 하고 당시 이준석 후보한테 그 얘기를 전했죠. 아 이렇게 지점장님인데 응원한다고 이렇게 고맙게 사은품을 몇 개 갖고 오셨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러면 아유 감사하네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유 우리 당비 계좌 유치하겠다는 거죠. 뭐.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첫 반응이 그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래서 생각도 못했어요. 야, 자, 와 진짜 아니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목적과 수단으로만 해석을 하는구나. 근데 매사 그런 식이에요. 딱 아주 딱이네. 머리를 너무 굴려버리는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반 사람들을 사람들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도덕 감정이 없다고 그런 와.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선의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신의 계산적인 일 속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나한테 고맙게 다가오면 네. 고맙게 느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니 일단 감사하게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먼저죠.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첫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당비 계좌 유치하려면 치약 갖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치약을 얼마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사람의 선의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와, 근데 말이라도 진짜 안 아니, 되겠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라는. 그렇죠.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언제 오다가도 한번 인사드려야 되겠네요라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고야. 제가 또 들은 안모 의원의 경우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절 때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렇게 선물이 막 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모 의원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있으면 좀 보좌진들도 좀 나눠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또 과일도 오고 뭐 전부 그냥 집으로 보내라고 그런대요. 싹 다요? 싹 다. 와. 그래가지고 정말 막 시발시발 욕을 막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진짜 국물도 없는 거네요. 아니, 그건 너무한 거지. 아니 그래도 명절에 보좌진들도 과일 하나는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거 다 나누고 또 그 방원 아저씨들도 계시고 청소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함께 하는 가까이 거죠.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방금 김영남 의원님 그 사례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럴 때 뭐라 확 깬다고 그러나요? 네. 그렇죠. 뭔가 이제 발언을 듣자마자 사람이 헉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무방비 상태에서 생각지도 못한 발언을 들었을 때 일방적으로 언어 폭행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은 사실상 대국민 언어 성폭력 행위를 우리가 헉 하고 들은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들어주신 사례는 물론 그것보다는 좀 경미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선을 넘어가는 발언이 막 튀어나오니까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요. 저희가 마침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하는데 또 오늘 사과 아닌 사과를 또 했답니다. 또 했어요 오늘. 오늘이요? 네, 오늘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TV 토론 중 부적절한 표현의 수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언론은 또 이제 포커싱을 맞출 텐데 그 뒤에 쭉 가보면은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빼놓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급기야 저 이준석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꺼낸다며 사실을 기반으로 누군가의 의혹을 검증하고 공익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한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 표현 자체도 여전히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사과는 가장 중요한 게 조건을 안 붙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근데 이준석 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이 사과했다. 진심으로 뭐 심심한 뭐 사과를 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전문을 들어봤는데 스쳐 지나가듯 그 부분의 표현에 대해서 뭐 약간 하고 또 계속해서 하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사과가 아니죠.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재미있는 댓글이 하나 떴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젓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라. 젓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라. 저거 쉽지 않을 텐데. 예. 숟가락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은 봤어도. 아니,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이준석이요. 3일 동안 프레임을 3개를 바꿔요. TV 토론할 때 뭐라 그랬느냐.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보면서 이러니까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나 이거 밝히고 싶었다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가족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지금 오늘은 또 정치보복 프레임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웃긴 게 유시민 그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또 이 이준석이 또 공격을 했더라고요. 공격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성 비하에 가까운 저급한 언어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 정치적 품격이란 무엇인가 다시 묻게 된다. 이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페이스북에다가 그래서 이거 이상한 이 사람인가 이게 어떻게 이걸 질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그 설란영 씨에 대해서 뭐 좀 문제되게 했던 거니까 설 씨를 선거의 도구로 삼아 욕망의 화신처럼 묘사한 것은 노무현 정신의 정반대에 선 퇴행적이고 모욕적인 행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노무현 정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자기가 한 행태가 그렇다. 그래서 이 자는 누워서 침을 뱉는 자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제가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도덕 감정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도덕 감정이 있으면 이런 얘기 부끄러워서 못 써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뭐든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이 된다면 갖다 쓰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런 힘드셨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돌아가는 회로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이 원래 이제 젊은 친구가 참 저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자지요.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뭐 선거 전략을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아마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이었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 있을 때. 그때 어디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20, 30, 60, 70이 모여가지고 40, 50을 포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그때 보면서 지금 저자가 대표 아닌가. 그런 것은 어떤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포위하면 좀 어떻게 뭐. 근데 대표고 총괄하는 선대위원장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포위론을 얘기하고 그럴 때 저런 애가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하지? 그 자리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전략적인 거라든지 추잡한 술수 같은 것은 내부에서 이야기하지 그걸 밖으로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소위 세대 포위론이니 뭐 이런 예. 본인의 뭐 논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지탄받았습니까? 세대 갈라치고 또 젠더 갈라치고 그게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무슨 압도적 새로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압도적 구태고 압도적 경악스러움이다. 이거는 정치하면 안 될 큰일 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뭐 박영식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권영국 후보한테 돌려서 그런 질문을 하고 그 지켜보던 모든 국민들이 사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진정이 막 쇄도하고
일반인부터 변호사들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자회견을 자꾸 왜 여는지 제대로 사과도 안 할 거면서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혐오냐? 존재 자체가 혐오해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서 그냥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젊다는 것만으로 생각이 젊고 또 젊은 정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고요. 참 딱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은. 이준석이 제일 나쁜 것은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을 하나로 어떻게 하면은 만들까 하는 것을 해야 정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자는 모든 것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장애인이 괴롭다라고 하면 그 장애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장애인과 눈을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복지 대책을 좀 세워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갈라치게 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고 여성 문제 이런 거 생기면 그건 어떻게 또 여성의 성평등을 보장하고 또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줄까 하지 않고 여성 문제가 생기면 여성과 남성을 또 갈라치게 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고 매사가 그런 시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럽 극우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정치 행태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 방식을 하는 건데 가장 좋은 방식들은 혐오를 만들어서 그 혐오에 동조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정치하는 게 가장 편한 정치인 거예요. 그 정치에는 뭐 예를 들면 그 비전과 정책적인 정교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자는 혐오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적이야. 그러니까 저 적과 같이 싸울 사람 모여. 자,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저들을 공격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방식의 극단주의적인 정치는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적과 전쟁을 벌이는데 뭐하러 토론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맹공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우리와 다르게 생존권과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건강권이 훼손됩니다. 건강권이 훼손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 그것을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절박한 요구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출근 시간을 5분, 10분 더 늦어가게 된다. 이걸 볼모로 담는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 또 다른 혐오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책동이고 그런 책동은 무엇을 위해서냐? 차기의 지지층이라도 더 하나씩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발상이다. 이건 진짜 대한민국을 가장 안 좋은 사회로 예. 끌고 가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 이런 때문에. 자는 절대 네.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바다의 한기님, 저는 다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서 눈물을 짜내느라 눈알 뒤집어 까는 거 보고 경악했습니다. 박영식 앵커님 그거 보셨죠? 예, 그 아니, 영상 봤습니다. 정말 혐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치를 자신의 하는 행위가 그게 어떤 수단이든 간에 이제 목적만 달성한다면 된다라는 정치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 TV 토론 과정에서 드러났던 자신의 발언을 어떻게 프레임 전환해가지고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골몰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의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에 대한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즉 이준석은 윤석열이다라는 프레임을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정치인이요. 저는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실수한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복구하는가, 어떻게 사과하는가, 어떻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가의 그 태도를 보면서 또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왜 이준석과 윤석열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해보면 다른 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대다수가 윤석열한테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은 비판받을 지점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고 이것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사과하지 않죠. 근데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에 미쳐 있었잖아요.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 주신 대로 이준석은 특정 커뮤니티에 미쳐 있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그 안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확신, 자의식 과잉,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란과 동일하게 그 폭력적인 발언을 내뱉은 겁니다. 그 이후에 사과도 없죠.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정필성님, 앵커님 우리 이제 희망적인 얘기 해봐요. 조금 있으면 밥 먹어야 하는데 젓가락질해야 되거든요. 아 그런 그 곤란함이 있네요. 아이 참 이거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꼭 끌어 드십시오. 예, 희망적인 얘기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갈 테니까 정필성님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뉴스타파가 그 뉴스타파 기자가 이준석한테 이렇게 질문하려고 막 가는데 그 옆에 있는 보좌관이 막 밀어내고 뭐라고 막 윽박 지르는 거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스타파를 왜 그렇게 대하냐 하면 뉴스타파가 최근에 이준석 그 성접대 의혹 계속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그쪽에서 이거 가지고 엄청 울고 먹었죠. 이준석이 조금 말 안 들으면 너 이거 깐다. 그래가지고 조금 깨갱하면은 봐주었다가 또 고개 들면 깐다.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그냥 다 그거 틀어지고 마음대로 해먹어 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 드러났어요. 뉴스타파가 그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를 딱 한 겁니다. 거기 보면 그때 이제 이준석 접대했던 사람이 뭐 김모 씨 아닙니까? 선물 리스트, 접대 리스트가 다 이렇게 나와 있고 결정적으로 카톡 내용이에요. 이게 카톡인가 뭔가 뭐 텔레그램인가 아무튼 이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금일 오후 5시에 이준석 의원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5시에 제가 픽업 후 저녁 같이 먹은 다음에 아마데우스로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동하겠습니다. 금일 숙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갈 예정이라 숙소 준비해 주세요. 그랬더니 대표님 리베라 호텔 몽골 귀비는 로얄 스위트로 의원님은 스위트룸으로 이준석 의원 오늘 숙소도 리베라로 잡아놓았습니다. 유성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하신지요? 시간이 너무 이를 것 같은데 뭐 이르지 않다면 알겠습니다. 유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골 때려요. 대표님 저희 유성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과 집에서 와인 한 잔 중입니다. 곧 끝날 것 같은데 유성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번에 이준석 의원님 모셨던 곳입니다. 한 번이 아닌 거예요. 국군 휴양소 후문 쪽입니다. 나갑니다. 짜잔. 지금 출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참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웨이터 내려가면 뒷좌석 금일산 약 1개 전달하세요. 1개면 됩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예? 술 깨는 약은 아니겠죠? 무슨 약인가요? 그게? 글쎄 뭔 약인가? 금일대학에서 나왔나요? 네? 금일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증거가 다 나와버렸는데 이걸 이제 또 이준석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뉴스타파는 항상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는다. 이걸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가세연이 폭로한다고 들고 나와서 이걸 검찰이 수사해서 무혐의 받은 거다.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이 안 되니까 무혐의가 나온 거지 덮어서 안 나온 게 아니다. 저 장부라는 거 내용이 보면 민주당 의원도 이름 나온다. 후보자 비방의 목적으로 마음대로 뒤집어서 보도하는군요. 꼭 이런 식의 맨 마지막에 너 이거 후보자 비방으로 나 법에 걸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남 의원님? 그런 거죠. 근데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저게 2013년도 일이라 오래전이라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그러니까 예. 그 범죄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범죄 발생일로부터 뭐 범죄 종류에 따라서 몇 년이 지나면 기소를 할 수 없는 그게 있어서 그 불기소된 거지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가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약간 정치인은 사법처벌보다 그 진실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 진실을 감추고 진실이 드러나면 그게 정치인 끝나는 거지. 진실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 무고 사건은 남아 있어요. 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저 성접대 의혹 저걸 이제 뇌물로 볼 거냐 아니면 성매매로 볼 것이냐 그거는 조금 그 갈릴 수가 있는데 시효가 다릅니까? 시효가 다르죠. 아. 네. 시효가 다른데
그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된 게 그 작년 9월 5일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같은 날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잖아요. 처음에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한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첫 일성이 이준석 후보가 그때 그거는 영부인의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대통령의 배우자가 여당 정치인 공천에 대해서 그 개입을 한 게 선의의 조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저러나, 저런 말도 안 되는 멘트가 왜 나오지 그러는데 공교롭게 검찰의 사건이 이제 불기소로 결정 나는 쯤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고소를 했던 사람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항고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고소를 한 게 이게 무고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렇군요. 핵심은. 근데 그 사건이 아직 서울 고등검찰청에 있으면서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돼요. 법률적인 결론은.